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원론 30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30강은 제7장 관리 재무행정 중에서 제3절 예산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즉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종류의 지갑을 놔두고 지갑에서 돈을 쓰도록 하는데, 큰 지갑에서는 자유롭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하고, 작은 지갑은 오직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쓰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예산 과정을 만들어서 어떤 절차를 거침으로써 재원 제공자의 감시와 평가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3절에서는 예산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만들어지는가, 즉 어떤 구분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품목별 예산입니다. 품목별 예산은 아주 오래전에 탄생한 예산입니다. 최초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첫째, 투입, 산출, 결과로 이어지는 그 3단계 사업의 단계에서 투입 요소에 기초합니다. 즉 우리는 앞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투입, 산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의 건설이면 투입은 모래, 자갈, 인건비 등등입니다. 산출은 고속도로 100km, 200km, 결과는 교통체증의 해소, 물류 비용 절감, 지역 개발, 이런 게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품목별 예산은 예산의 투입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산하면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품목별 예산입니다. 예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모래 얼마, 자갈 얼마 들었다, 인건비 얼마 들었다. 예, 그것이 바로 품목별 예산입니다. 즉, 품목, 모래, 이것도 품목, 자갈, 품목, 인건비, 품목, 이것을 품목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투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인건비 얼마, 교육훈련비 얼마, 전문가 자문비용 얼마, 출장비 얼마, 이런 것들은 원래 계정 과목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회계 계정 과목은 인건비를 쭉 기록하고, 교육훈련비를 쭉 기록하고, 전문가 자문비용을 쭉 기록하고, 출장비를 쭉 기록합니다. 이러한 회계 계정이 예산이 된 게 품목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품목별 예산을 보면 회계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품목별 예산은 이 자체가 예산 개혁의 산물입니다. 즉 품목별 예산 이전에는 통제가 잘 되지 않아서 부정, 오류, 낭비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계 계정을 도입해가지고 인건비는 인건비 회계 계정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를 보다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품목별 예산은 그 예산 제도 자체가 예산 개혁의 산물로 탄생했습니다. 네 번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품목별 예산은 부정, 오류, 낭비의 방지가 목적입니다. 이것은 비용의 통제입니다. 즉 하나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부정, 오류, 낭비를 방지하기 쉽게끔 계정 과목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계정 과목에 들어가 보면 언제 들어오는 것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빙 서류가 전부 붙여져 있기 때문에 뭐에 얼마를 썼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품목별 예산은 처음에는 예산 개혁의 산물로 탄생했지만
나중에는 품목별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즉 품목별 예산이 바뀌어야 한다. 품목별 예산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첫 번째,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 대신 성과를 강조합니다. 즉 품목별 예산은 뭐가 얼마 들었나 그것만 생각했지 모래, 자갈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가, 즉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면 뭐가 성과인가, 즉 교통체증이 완화되었는가, 지역은 얼마나 개발이 됐는가, 물류 비용은 얼마나 절감이 됐는가, 즉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만 보는 게 아니고 성과가 더 중요하다. 품목별 예산은 투입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해서 품목별 예산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건비 얼마, 교육훈련비 얼마 이런 품목별 예산은 필요합니다. 여기에 성과가 강조된 것입니다. 즉 품목별 예산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성과가 드디어 품목별 예산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품목별 예산에 결합되게 된 것입니다. 아니 품목별 예산에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효율성은 주로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면 예산이 원래 얼마였는데 실제로 얼마가 발생했다. 즉 추정치는 얼마였는데 실제 얼마 발생했다. 액수가 작을수록 예상보다 돈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효과성은 원래 결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우리는 앞에서 정말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은 원래 의도와는 달리 나중에는 산출을 측정하는데 그칩니다. 두 번째,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을 단위로 총액의 한도 내에서 자유를 부여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합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A사업, B사업, C사업. A사업의 성과는 뭐여야 한다. B사업의 성과는 뭐다. 그 대신 총액, 즉 A사업을 하는데 총 500억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예산입니다. 그럼 500억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쓰되 성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이게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세 번째, 성과주의 예산은 원가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추정 예산이 얼마였는데 실제 발생 원가는 뭐다.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가 계산이 공공부문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가 계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과주의 예산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계량화가 용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은 생각보다 계량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측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를 측정하려면 성과 얼마, 성과 지표 얼마 달성됐다. 이게 계량화가 되지 않으면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성과주의 예산은 1940년대에 등장했다가 미국에서 실패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1980년대 다시 선진국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신성과주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40년대에 나타났던 성과주의 예산이 결과 측정이 어렵다고 산출 측정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신성과주의 예산은 산출보다도 결과를 측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측정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산출보다 결과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성과주의 예산은 과거와는 달리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해서 원가 계산이 훨씬 더 용이해졌습니다. 발생주의 회계란 무엇인가? 현금주의 회계와는 달리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회계를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회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재무행정이나 정부회계 과목에서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산출 중심의 발생주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즉 산출이 뭐냐? 고속도로 100km, 200km. 그럼 100km를 건설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느냐라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성과가 뭔가? 즉 교통체증은 얼마나 감소되고 또 지역개발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성과도 강조하지만 발생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현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닌 그 산출을 위해서 필요한 진정 필요한 비용이 뭔가 하는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것도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재무행정에서 배우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산출 중심의 발생주의 예산이란 고속도로 100km를 건설하기 위해서 진정한 원가, 모든 관련되는 원가를 다 망라할 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겠다. 모든 관련되는 예산을 다 망라하는 방법이 발생주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생한 모든 원가를 전부 감안한다는 뜻입니다. 성과주의 예산 다음에 등장한 것은 계획 예산입니다. 계획 예산은 PPBS라고 보통 약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계획 예산은 성과주의 다음에 등장한 예산으로서 가장 이론적으로 완벽한 예산이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첫째, 계획 예산은 투입 대신 성과를 강조하고 사업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성과주의 예산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계획 예산은 정책 분석, 중장기 재정 계획, 정책 평가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합니다. 정책 분석은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 대안의 선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계획 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 즉 교통체증을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적 대안이 뭘까? 고속도로를 건설할까? 운하를 팔까? 철도를 건설할까? 등등의 여러 대안을 놓고 비교를 합니다. 그 중에서 고속도로라고 하는 최적 대안을 하나 선정하는 것이 정책 분석입니다. 고속도로라고 하는 대안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가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웁니다. 즉,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예를 들면 5년이 걸린다. 그럼 5년 동안에 돈이 얼마가 소요되는가, 어떻게 재원은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재원 조달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매년 얼마의 지출이 있어야 되는지도 계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가 완성된 뒤에는 정책 평가를 해서 결과를 측정합니다. 즉 원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물류 비용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고 교통체증은 얼마로 완화되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과주의 예산과 유사하지만 성과주의 예산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이론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 예산은 성과주의 예산처럼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너무 복잡하고 난해한 데다가 정치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합리성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란 정치적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걸 놓고 싸우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그러한 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계획 예산은 정치적 측면을 무시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책 분석에서도 최적 대안이 뭔가 하는 문제,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건설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철도 건설을 원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선택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고속도로 건설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철도 건설이 선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표에 의한 관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목표에 의한 관리는 MBO라고 많이 설명됩니다. MBO는 Management by Objectives의 약자입니다. 첫째, MBO는 예산 제도는 아니고 관리 기법입니다. 관리 기법이지만 다른 예산 제도와의 결합이 용이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제도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MBO는 ZBB, 즉 영기준 예산과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기준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에 의한 관리는 어떤 관리 기법일까요? 두 번째, 목표에 의한 관리는 먼저 상하가 합의를 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에 목표 250으로 하자. 너무 그거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아래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다. 그럼 200으로 할까?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다가 결국은 200으로 결정한다. 이게 이제 목표가 설정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재량을 부여합니다.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 200을 달성해라 라고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 자유재량의 부여는 예산을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편성될 때 원가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200 단위를 달성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55억이 든다. 그럼 55억은 예산 편성 금액이고 그것은 200 단위를 실현하기 위한 원가 계산의 결과일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에 의한 관리는 관리 기법이지만 예산 편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에 의한 관리는 목표 달성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합니다. 아까 200 단위를 달성하기로 했다면 200 단위는 1년 뒤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몇 달에 한 번씩 측정하면 200 단위는 아닐 것입니다. 즉 200 단위를 연말까지 하려면 몇 달에 한 번씩 어느 정도는 달성돼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도를 측정해서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후에도 물론 성과 측정을 합니다. 1년 뒤에도 과연 200이 달성됐는가도 측정합니다. 따라서 완료된 뒤에도 측정하지만 도중에도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도를 측정합니다. 네 번째, 목표에 의한 관리는 다른 예산 제도처럼 결국 실패합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업무 수행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의 목표만 관심을 갖고 인접 목표, 다른 부서의 인접 부서의 목표는 관심을 안 쏟다 보니까 오히려 배타적인 업무 수행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목표에 의한 관리도 또 다른 예산 제도처럼 계량화가 필요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은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의한 관리는 목표 설정이 상하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목표 설정을 자꾸 쉬운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나 다 목표는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표에 의한 관리도 실패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예산 제도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은 영기준 예산, ZBB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첫째,
ZBB는 Zero Based Budgeting을 약칭한 표현입니다. 이건 영본위 예산, 영기준 예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영본위, 영기준인가? 즉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자. 즉 제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자꾸 증가하면서 예산 좀 삭감하고 좀 전략하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축관리의 어떤 수단으로 영기준 예산을 많이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각 부서는 예산 우선순위에 기초한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X부서가 있다고 하면 X부서는 자기의 사업,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X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제일 먼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해서 위에 올립니다. 그러면 위 부서에서는 X부서의 예산 우선순위와 Y부서의 예산 우선순위를 결합합니다. 결합해서 어떤 것을 작은 액수를 선택하고 어떤 건 큰 액수를 선택하고 결국은 이 둘을 결합해서 또 상위 부서의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우선순위에 기초한 의사결정 패키지가 X부서에서도 만들어지고 Y부서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럼 X부서와 Y부서의 의사결정 패키지를 결합해서 위에서 또 의사결정 패키지를 만들고 그것이 또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의사결정 패키지가 계속 위로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패키지에는 예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액수를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삭감 덜하고 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삭감을 하겠죠.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아주 우선순위 떨어지는 것들은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산이 조금만 부족하면 맨 뒤에 있는 것만 없어지고 대부분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 의사결정 패키지에는 효과와 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설정됩니다. 사실 품목별 예산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 예산, 목표 의향 관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계량 지표가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정됩니다. 네 번째, 영기준 예산도 결국 실패한데요. 그것은 영기준 예산이 제거하려고 했던 점중주의로 전락했다라는 문제를 낳습니다. 점중주의란 뭔가 하면 전년도 예산에서 살짝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입니다. 점중주의는 예산 팽창을 낳습니다. 사실 불필요해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즉 제로가 돼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줄기는커녕 전보다 살짝 늘어나서 편성됩니다. 그게 점중주의입니다. 보통 예산은 그런 관행에 의해서 편성되기가 쉬운데요.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삭감할 수도 있고 아예 대폭 삭감하자. 0으로 만들기도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할 것인가, 전년도에서 살짝 늘어나게 편성할 것인가, 전년도에서 아주 많이 늘어나게 편성할 것인가, 전년도에서 살짝 줄어들게 편성할 것인가, 전년도에서 아주 많이 줄어들게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제로로 만들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는 것이 ZBB의 원래 취지입니다. 즉 제로 베이스로 검토.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일 수도 있고 살짝 증가, 많이 증가, 살짝 감소, 많이 감소, 완전히 제로. 모든 걸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너무 의사결정 패키지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점중주의를 없애기 위해서였는데 의사결정 패키지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년도 수준, 전년도에 살짝 증가한 거,
살짝 감소한 거. 이 세 가지만 놓고 우선순위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 제로 베이스가 아닌 전년도 수준에서 살짝 증가하는 점중주의로 가기 쉬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점중주의를 없애려고 만든 예산이 또 다른 점중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커질수록 대규모 조직은 의사결정 패키지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예산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서 살짝 증가한 거, 감소한 거, 전년도 수준, 그것만 해도 복잡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원래 취지를 살펴서 한다면 전년도에 살짝 증가, 많이 증가, 살짝 감소가 아니라 많이 감소, 제로 베이스까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의사결정 패키지가 만들어지고 복잡해서 감당이 안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 제도들은 전부 나왔다가 실패를 하고 연기준 예산이 등장한 뒤로 다시 신성과주의 예산이 또다시 등장하지만 그 앞에 있는 예산 제도들이 모두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실패했다고 사라지긴 했지만 그 예산은 조금씩 교훈을 남겼고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쓰고 있는 각국의 예산 제도는 품목별 예산 제도에 기존의 수많은 예산 제도, 새롭게 등장한 예산 제도의 개별 특성들이 조금씩 가미된 그러한 혼합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신성과주의 예산도 완전히 성공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예산 개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30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